이제는 슬슬 계절이 바뀌어가는 게 느껴질 정도네요. 계절이 빠르게 바뀌는 것처럼 시간도 그만큼 빨리 바뀐다는 것인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딸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제가 어느덧 중년이 되었으니까요. 딸아이가 5월에 결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생각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지 못했다는 것에 미안함이 들더군요. 저는 아이가 초등학생 때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10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는데도 내가 모르는 면이 있었더군요. 여러분 혹시 IMF 당시 기억하시나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것은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지 아빠는 어떻게 됐어? 우리 집 양반은 진짜 캐고 정리당해서 지금 어떻게 일해야 되나 난리도 아니야. 어디 지방에 가서 배를 타고 온다는데 바다 일이 좀 어렵냐고. 난 정말 안 나갔으면 좋겠거든. 바다요? 아유, 그거 너무 위험한데. 원래 바다 일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 하지. 저희 집 양반은 아직이에요. 그냥 아슬아슬하겠지만 이대로 회사에 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 사람 계속 마음 졸이는 거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무조건 회사에 붙어 있는 게 좋은 거지. 애 키우는데 돈이 좀 들어. 혹시 지 아빠 회사 잘 되면 다시 회사에서 사람 넣는 자리 있나 좀 알아봐줘.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야 회사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혹시 모르는 거잖아. 1997년 IMF로 대한민국은 미친 듯이 휘청했었죠. 그 당시를 겪어온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한 집 건너 한 집이 아니라 그냥 내 옆집이, 내 아랫집이, 내 윗집이 경제적 난항을 겪으면서 서로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저희 집도 그 시기를 피해가지는 못했어요. 저희 남편은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그 시기에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거든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해고에 저 역시도 갑작스럽게 가장이 되고 말았어요. 걱정하지 마. 왜 사람들이 선생님이 신부감으로 좋다고 했겠어. 나 학교 잘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일자리야 금방 구하는 거고 요즘 힘든 사람들이 좀 많아. 그래도 우리는 내가 일이 안정적이니까 다행인 거지. 내가 정말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그게 어떻게 내가 내 잘못이 아니겠어.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회사가 아무리 휘청해도 능력 있는 직원을 안 잘랐을 거 아니야. 내가 어디 공사판이라도 자리가 있나 좀 알아볼게. 아유, 공사판은 무슨 지금 건물 짓던 것도 다 중단된 거 몰라? 여보, 정말 괜찮아. 내가 학교에서 일하고 하는 동안 당신이 그럼 집에서 지혜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면 되는 거지. 누가 밖에서 돈 벌고 안에서 집안일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그 상황에서 다행히도 저는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어깨가 막연히 무겁지는 않았죠. 남편은 저한테 계속 미안했어요. 사실 남편이 미안할 일도 아니었죠.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 일어난 것뿐인데 그게 왜 남편 탓이겠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이런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뻔뻔한 시댁 식구들은 그 당시에도 염치가 참 없이 굴었다니까요. 저는 아직도 그 상황을 기억해요.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서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던 그날이 저희 딸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 맞이한 주말이었으니까요. 아니, 너는 왜 앞치마를 메고 있어? 얘, 지혜 엄마야. 너 지금 너희 남편 무시하는 거야? 회사에서 그거 잠깐 잘렸다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은 남편인 거야. 응? 집안에서 남편 위신을 세워줘야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도 잘하지. 하여간에 요즘 젊은 애들은. 아유,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가셔. 왜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주말 아침에 시댁 식구들이 찾아온 이유가 저한테 고맙다고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찾아온 줄 알았어요. 가장의 자리에서 물러나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바깥일을 좀 더 열심히 하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 아들 기를 죽인다나요? 저도 남편한테는 괜찮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바뀐 가정의 경제 상황, 그리고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는 것에 대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저렇게 말을 하니까 예민한 지수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얘가 아들 너 이런 식으로 자꾸 네 안사람한테 져주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잡아먹혀요. 어머니, 제가 무슨 호랑이도 아니고 이 사람을 잡아먹기는 왜 잡아먹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남편한테 앞치마 입힌 게 아니라 어머니 아드님이 알아서 입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떡볶이 해주겠다고요. 시애미한테 어머니 아드님? 너 어째 말하는 모양새가 영 거슬린다.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영 마음 불편하네요. 주말 아침부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도 마음이 안 좋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집에 시집간 지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이 넘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할 말은 할 수 있는 경력은 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기분 나쁘다고요.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나는 원래 말을 이렇게 세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듣는 너희들이 이해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고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남편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시동생은 자기가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하는 건지 넉살 좋게 웃으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간 때문에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어요. 에이, 아이 이거는 엄마가 너무했어. 엄마 이럴 거야? 우리가 오늘 형이랑 형수 집에 왜 왔는데? 그거야 그런데 네 형수 말하는 게 좀 그렇잖아. 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알 수 있었던 건 저 두 사람이 저희 부부의 집에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더니만 시어머니도 자기 둘째 아들 말에 멋쩍은 듯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시동생은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형, 사실은 조금 급한 일이 생겨서. 그리고 저렇게 시작된 말은 곧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으로 이어졌죠.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동생이 저희 부부한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낯설지는 않았다만 상황이 상황인데 어쩜 저렇게 자기 생각만 할 수 있을까 감탄스럽더라고요. 돈은 갑자기 무슨 돈이야 임마. 너 이러려고 이 아침부터 엄마랑 우리 집에 온 거야? 에이 아니죠. 꼭 돈 때문에 온 건 아니고 그래도 혹시 좀 되면 형이 나한테 한 500만 원 빌려주면 될 것 같은데. 형도 알다시피 내가 이번에 사업한다고 했는데 시기가 영 안 좋았잖아. 그런데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기회가 좀 있다고 그래서. 그래 요즘 같은 불경기에 몸살이지 않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니. 얘 큰애야. 그래도 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있잖아. 돈 금방 또 벌 수 있는데 뭐. 네 동생도 얼른 자리 잡아서 장가는 가야 되지 않겠니? 시동생은 우리 부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함께 따라온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맞장구를 쳐댔어요. 그렇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남편 기를 죽이네 만회하면서 잔소리를 했던 사람이 자기 둘째 아들 돈 빌려달라고 맞장구를 치는데 아우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었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한 행동은 단순한 태도의 부탁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였죠. 남편이 실직한 상황을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경제적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더 가관이었던 게 뭔 줄 아세요? 빌린 돈에 대한 상환 계획까지 저희한테 묻더라고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이자는 얼마나 될까? 내가 진짜 이번에 빌려주는 돈은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투자 자리가 정말 확실해서 그렇다니까요. 저희가 은행도 아니고 해도 너무하시네요. 예? 아이 형수 아주 아까부터 말씀이 좀 그러시네요. 엄마한테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도련님 형 상황 모르는 거 아니지 않아요? 어머님이야 자식 일이니까 상황 분간 안 하시고 그냥 마음만 앞서가는 거 이해하는데 도련님은 이러시면 안 되죠.
이번에 형 회사 잘리면서 대출금까지 저 혼자 갚느라 저희도 빠듯하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저 좀 서운하네요. 우리 지혜 학교 입학할 때 책가방 하나도 안 사주셨으면서 대뜸 오셔서 돈을 빌려달라고요. 그것도 이 사람 회사 잘려가지고 집안일 하는 와중에요? 솔직히 제가 한 말이 틀립니까? 힘든 상황에 돈을 빌려달라 한 것보다도 저는 시어머니나 시동생이나 자기네들한테 유일한 조카이자 유일한 손녀딸인 저희 딸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였고 노트 한 권 사주지 않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서운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이 곱게는 나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저리 말하자 시동생과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그쯤 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시동생은 포기라는 걸 몰랐어요. 아이, 그거야 내가 투자해서 제대로 빵 하고 성공하면 당연히 내 조카 지혜한테 가방이고 뭐고 싹 다 뽑아줄 건데. 아이, 그러지 말고 돈 좀 빌려줘요. 나도 은행에서 돈이 나왔으면 은행 가서 빌렸게요. 나라고 뭐 여기 와서 형수 눈치 보고 형 눈치 보면서 돈 얘기하고 싶었는 줄 알아요. 시동생은 돈을 빌려줄 때까지 저희 집에서 안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면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랑 당장 네 시동생이 사업해보겠다고 하는 거랑 같은 거냐고 저한테 되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야 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니 얘, 아유 나야말로 지금 너무 서운하다. 어? 얘가 초등학교만 다닐 거니 중학교도 갈 거고 고등학교도 갈 거고 대학도 갈 거 아니야. 그때 가서 또 챙겨주면 되는 거지. 뭘 겨우 초등학교 하나 입학하는 거 가지고서 서운하네 마네. 너는 어쩌면 학교에서 애들 가르친다는 선생이 그렇게 속이 좁냐. 정말 웃기지도 않지 않아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랑 시동생한테 당신네들이 서운해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돈을 절대 빌려줄 수 없다고 했죠. 당시에 경제권을 갖고 있지 않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시동생과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내보냈어요. 당신 이거 서운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괜찮다고 했던 건 당신이랑 나 그리고 지혜 우리 세 식구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했던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련님 사업자금까지 대줄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 혹여나 도련님이 당신한테 전화해서 사업자금 보태달라고 해도 그건 안 된다고 해야 돼. 나 이거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아이, 나도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 오늘 우리 식구들이 당신한테 너무했던 거지. 미안해. 저는 칼같이 차단을 해버렸죠. 하지만 그 뒤로도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금전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저희 집에 있는 커피 머신을 빌려가겠다면서 찾아오기도 했었네요. 그 이유도 아주 가관이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부티 나잖아. 내가 제대로 쓰고 가져다 줄 테니까 좀 빌려줘라. 저녁이 차에 너희 집에 있는 스피커도 가져가도 되지? 찬송가 들을 때 그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돈을 벌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아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남들한테 돈 좀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보면서 전 정말이지 학을 떼고 말았어요. 그렇게 빌려간 스피커랑 커피 머신을 받았겠어요? 이혼하던 그날까지도 저는 그거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빌려간 스피커랑 머신은 영영 저희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결혼 생활을 했던 건 말도 안 되는 시댁 식구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내 남편이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죠. 친자식들도 못하는 걸 어떻게 사위가 하네. 이 집 막내 사위 하나만큼은 정말 잘 들였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유, 요즘은 그런 거 없나? 그거 있잖아. 열려문 뭐 이런 것처럼 효자 사위한테 뭐 비석이라도 세워줘야지. 그럼 우리 막내 사위가 요즘 사람들 같지 않지. 나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거라는 거 알지요. 백수이자 주부가 된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 병수발을요. 무려 12년간 들어주었어요. 병수발 드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에요. 그런 저희 남편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물론 저희 친정엄마까지도
이런 사위가 없다면서 저희 남편을 칭찬하고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었잖아.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 거잖아. 응? 그러게. 내가 너희 말 듣고서 미리미리 건강을 챙겼어야 했는데. 아유, 내가 내 나이를 생각 못했나 봐. 이제는 조심해야지. 친정엄마는 사업을 크게 하시곤 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무리를 하신 탓인지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픽 쓰러지셨어요. 천만다행히도 엄마는 겨우 의식을 회복하셨고 생명도 건강하셨지만 거동이 영 불편하셨죠. 사업장에도 직접 나가지는 못하시고 휠체어에 의지해 가시거나 아니면 옆에 꼭 엄마의 거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었죠. 엄마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거를 저희 남편이 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자발적으로 나서서 말이에요. 귀한 집 막내딸 데리고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시키는데 당연히 장모님한테 내가 도움을 드려야지. 나 어떻게든 당신한테 빚진 거 다 갚고 싶어. 남편은 IMF 이후 저를 가장으로 만든 게 미안하다면서 늘 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죠. 사실 남편이 말하는 그 마음의 빚, 남편의 마음의 빚은 저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 친정 엄마한테도 마음의 빚이 있었을 거예요. 친정 엄마 역시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걸 알고 나서 언니들 모르게 저희 집에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니까요. 그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남편은 정말 열심히 저희 엄마 병간호를 했어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간호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남편은 장모님인 저희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죠. 저 역시도 그런 남편한테 그저 고마웠어요. 아휴, 내가 사위가 2명이나 더 있는데 우리 막내 사위만큼 나 잘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막내 사위한테 꼭 보답은 해야지. 위에서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제 위로는 언니들이 2명이나 있었거든요. 언니들도 다 결혼해서 저한테는 형부도 2명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형부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막내 사위인 제 남편이 최고라며 남편에게만 친정 땅을 미리 증여해 주기로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제 당신 땅 생긴 건데 한번 보러 가봐. 궁금하지 않아? 왜 내가 더 당신보다 들뜬 것 같지? 당신 너무 고생해서 늘 마음 안 좋았었는데 너무 잘 됐다. 친정엄마로부터 땅을 증여받은 날 저는 남편한테 땅을 보러 가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와 저희 친정엄마한테 마음의 빚이 있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오랜 시간 저희 엄마를 간병해 준 남편한테 마음의 빚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날은 제가 남편보다 더 들떴어요. 남편한테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분명 남편도 들뜨는 기분이었을 텐데 남편은 제 물음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생각해봐. 장모님이 땅 주시자마자 내가 가서 땅 보겠다고 하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뭘 뭐라고 생각해. 그냥 당신이 기분 좋아서 보러 갔구나 생각하시겠지. 우리 엄마 그런 걸로 비틀어서 생각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물론 장모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 내가 여태껏 장모님 옆에서 간병한 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볼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오해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장모님이 어련히 좋은 땅 주셨을까 봐. 당신도 알잖아. 장모님 항상 우리 막내 사위가 최고다 하시는 분이야. 나는 장모님 믿어. 저 때는 남편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이 엄마 병간호를 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여서 그 인간의 얄팍한 거짓을 믿었던 거예요. 나중 가서 알게 된 건데 그 인간 저희 엄마한테 밉보이기 싫어서 대충 땅 평수만 확인하고는 그 지역 부동산 거래가랑 비교해서 금액만 대충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 남편의 태도가 그렇게 바뀐 거였죠. 아주 눈에 띄게 변화가 생기더라니까요. 당신 뭐 샀어? 웬 골프 가방? 당신 언제부터 골프 쳤었어? 이건 별건 아니고 이제 우리 집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데 나도 슬슬 내 생활은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당신 내 친구 기호 알지?
그 자식이 이번에 라운딩을 같이 가자네. 그래서 다녀오려고. 장모님 옆에는 내가 사람 좀 붙였어. 가끔은 이렇게 돈도 쓰면서 나도 숨 좀 쉬어야지.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평소에 다니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 평소에는 절대 손대지 않았던 고가의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좀 살아보자 라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죠. 물론 그 인간 혼자서 말이에요. 한 가지 더 큰 변화는 그 인간이 저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바깥 음식은 웬만하면 안 먹이려고 저는 늘 집밥을 고수했거든요. 한날은 남편이 계속 외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유, 지 아토피 심한 거 알잖아. 그런 상황에서 외식하면은 피부 또 뒤집어지는데? 왜 그때 지난번에도 밖에 나가서 먹었다가 피부 때문에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집에서 맛있게 해줄게. 당신 밖에서 뭐 먹으려고 했던 건데 내가 해줄게. 지난번에도 애가 외식을 했다가 피부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서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 먹고 싶은 거 해주겠다고 저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대뜸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이 인상을 팍 구기면서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건데. 이제 이런 거 좀 하지 마. 뭐 남들한테 홍보라도 하는 거야? 당신 남편 백수라서 당신 혼자 돈 벌어먹고 사느라 집안 살림 빠듯하다고 뭐 홍보라도 하는 거냐고. 이제 우리 이러지 않을 때도 되지 않았어? 돈 걱정 좀 그만해. 내가 언제 돈 걱정해서 그래? 돈 때문이 아니라 지혜가 피부가 예민하니까 웬만하면 애랑 같이 먹을 땐 집밥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남도 아니고 당신 새끼야. 당신 새끼가 피부가 뒤집어진다는데 굳이 애 끌고 나가서 외식을 하고 싶어?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애 핑계 대지 좀 마. 막말로 내가 애한테 억지로 바깥 음식 먹이고 싶어서 그래? 그냥 나가서 기분 좀 내자 이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그 애 피부 좀 뒤집어지면 어떠냐?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으면 싹 다 낫는 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남편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냥 제가 아이 핑계 대고서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만 저를 몰아갔죠. 결국은 그날 그 사람 혼자 나가서 밥 실컷 먹고 들어왔네요. 술에 잔뜩 취해서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변한 남편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어디 말할 곳도 마땅히 없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렸다가는 더 속상해 하실 것 같고, 언니들한테 이야기했다가는 언니들은 엄마한테도 서운하고 제 남편한테도 화가 날 테니 그냥 혼자 묵묵히 삭히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변한 태도와 무지막지한 막무가내 행동은 날이 갈수록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남편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시댁 식구들의 씀씀이가 같이 늘어나더라고요. 당신 제정신이야? 이제 막 돈 좀 모으고 있는 상황에 대뜸 어머니 하와이 여행을 보내드렸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뭐가? 나 우리 공동생활비에서 돈 건든 거 아니야. 다 내가 알아서 내 돈으로 우리 엄마 여행 보내드린 거라고. 내가 그런 것까지 당신한테 허락 맡아야 돼? 왜?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라서? 내가 당신 돈 가지고 탱자탱자 놀고 먹을까 봐 무서워? 아니, 누가 지금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 대체 왜 그래 요즘? 나한테 뭐 시비 걸고 싶어? 아니면 내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정확히 대놓고 말을 해. 이렇게 사람 열받게 슬슬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걸지 말고. 대체 무슨 돈이 어디서 생겨났다고 남편이라는 인간은 갑자기 자기 엄마 하와이 여행을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세요? 남편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시동생이 저한테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어요. 형수, 엄마 이번에 하와이 여행 가는데 용돈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하와이를 가? 부곡 하와이는 몰라도 안 그러니?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외식을 했는데 거기서 시동생이 저한테 저런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시는 자리에서 시어머니 민망하게 남편한테 대놓고 왜 나한테 상의 없이 그랬냐?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식사 끝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집에 와서 남편한테 물었네요. 그랬더니만 저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면 말이에요. 공동생활비로 하든 자기 돈으로 그냥 하든 어쨌든 큰 돈을 쓰는 거면 미리 알려줘야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 자잘자잘한 거 가지고 당신한테 이것저것 캐물었어? 이거는 금액이 달라도 그냥 다른 게 아니잖아. 우리 이제 막 돈 좀 모으기 시작했어. 그런 와중에 당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둘째 형부가 소개해준 곳 왜 면접도 안 갔어? 와, 나 당신한테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진짜 사람 질리게 한다. 내가 지금까지도 당신한테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어? 나 12년 동안 집안 살림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집안일 했고 우리 지혜도 잘 키웠어. 이제 내가 좀 땅 좀 챙겨서 내 엄마한테도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 형님이 소개해준다고 내가 무조건 가야 하냐고. 나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거 일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 그냥 돈만 보고 나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그럼 형부가 애초에 얘기해줬을 때 하기 싫다고 하던가. 오늘 형부가 얼마나 민망했다고 나한테 연락 왔는 줄 알아?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어? 남편이 말하는 것만 들으면 저는요 전화에 몹쓸 여자 아니겠어요? 남편 무시하고 남편한테 눈치나 주고 하는 그런 여자요. 남편은 무슨 혼자서 허언증이라도 걸린 사람 같았어요. 누가 들으면 제가 돈 번다고 남편을 괄시하고 무시했다고 할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만 들으면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 하늘을 대고 맹세하고 내 딸아이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한 번도 남편을 무시한 적 없었고 늘 저희 친정엄마를 챙겨주는 남편한테 고마워서 제가 옷을 안 사 입더라도 저희 남편 용돈을 더 챙겨줬어요. 남편이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기죽지 말라고 술값도 챙겨줬고요. 어휴, 됐다 됐어.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원래 선생질하는 여자들은 다 그래? 생각들이 아주 꽉꽉 막혀서는. 당신은 사람이 왜 그렇게 여유가 없냐? 어? 저런 식으로 남편의 태도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땅을 증여받기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죠. 그러면서 남편은 그 태도 변화에 정점을 찍더라고요. 그것도 제 생일날 말이에요. 어쩐지 그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영 찜찜하고 뭔가 쎄하더니만 사람 느낌이라는 게 아예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이혼하자. 뭐?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내가 당신 생일날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내가 도저히 숨이 막혀서 당신이랑 같이 못 있겠거든. 이혼하자고. 나 위자료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재산도 뭐 필요 없어. 양육권도 필요 없고. 장모님이 나한테 증여해 주신 땅 그거 하나 받은 걸로 이 결혼 생활 동안 내가 노예짓 한 거 퉁칠게. 와, 12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노인네 병수 밟든다고 진짜 고생 많았다 나 자신. 혼자 드라마를 찍는 것도 아니고 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 정말 잔인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저한테 이혼하자고 말한 게 잔인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이혼하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황을 설정했는지 그게 참 잔인했어요. 예, 그래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너희 부부 같이 산 게 10년이 넘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너희 남편도 IMF 때 해고당하고 나서 속을 얼마나 앓았겠어. 너한테 말은 못해도 네 눈치도 보고 너희 친정 눈치도 봤을 거야. 그래도 네 생일이라고 좋은 데 가서 밥 먹자고 하는 거 너희 남편밖에 더 있어? 그런가? 요즘 같아서는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시비 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거든. 그런데 뭐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이야기 꺼낸 거니까 나가서 밥 먹으면서 잘 풀어보려고. 그 사람 제 생일날 저한테 단둘이 밥이나 먹자고 했어요. 아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으니 거기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이에요. 저는 친구의 말처럼 당연히 남편이 저랑 화해를 하고 싶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바보 같게도 그날 그 자리에 가면서 남편과 잘 풀어서 다시 이전처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나도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 그 좋은 레스토랑에서 마주보고 앉아 제게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 계획하에 움직인 것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얼마나 버텼는지 아냐? 지긋지긋한 노인네도 끝이다. 아, 그렇게 보지 마. 나도 내 나름대로 너한테 남편 역할 다 하고 지혜한테는 아빠 역할 다 했어. 그러면서 장모님한테는 좋은 사위 노릇도 하고. 장모님이 그러셨잖아. 사위 3명 중에 내가 제일 낫다고. 이 정도면 나 잘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 저는 부들부들 떠는 손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남편 앞에 놓은 와인잔을 끼얹었어요. 그 사람이 입고 온 흰 셔츠가 붉게 물들고 그 사람 얼굴에서부터 뚝뚝 붉은 와인방울이 떨어졌죠. 그 인간은 제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건지 쪽팔리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었고요. 그런데 저 말을 듣고 와인만 끼얹은 게 다행 아닌가요? 쪽팔리니? 여기서 지금 제일 쪽팔린 게 누군 줄 알아? 나야. 너라는 놈이 우리 친정엄마 갖고 있는 재산 노리고서 그렇게 좋은 남편인 척 사회인인 척 연기한 것도 모르고 그래도 내 남편이라고 뼈 빠지게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너한테 내 생일날 이혼하자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니? 너 참 양심이 없다.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 재산을 노리고서 12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연기하는 동안 차라리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그에 맞는 노력으로 좋은 직업을 얻고 자기를 만들었다면 엄마가 증여해 주신 땅을 수천 개는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내가 양심이 없다고? 야, 말은 바로 해. 솔직히 양심 없는 건 장모님이랑 너 아니야? 그 땅 내가 대충 가격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더라. 뭐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넘어가는 건데 네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게.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말을 너무 착하게 했다. 넌 있잖아. 그냥 남의 돈 빨아먹으면서 기생충처럼 살려고 하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버러지 같은 근성은 네 식구들하고 다를 게 없다고. 저 말 잘하지 않았어요? 기생충 같은 근성이 시댁 식구들과 다를 바 없는 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희 친정엄마한테 땅을 증여받고 나서 저한테 볼장 다 봤다는 식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그 인간인데 기생충이라고 표현한 것도 좋게 표현한 거죠. 물론 살아온 세월이 있고 우여곡절이 많았으니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저의 지난 결혼 생활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했는지 속상하고 슬픈 감정이 안 드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것에 있어서 통쾌했거든요. 당신 나한테 지금 하는 말 2번 다시 물을 수 없는 거 알지? 그래? 당신이랑 이혼해 줄게. 대신 각 썼어.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있잖아. 위자료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지혜에 대한 양육권도 필요 없다고 했던 거. 그거 각서를 써서 나한테 줘. 당신 마음 어떻게 바뀔 줄 내가 알아? 그러니까 각서 써서 나한테 줘. 그래야 이혼해 줄 거야. 에휴, 너도 진짜 구질구질하다. 내가 미쳤다고 병수 바라면서 너랑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 같아? 야, 그 각서? 내가 100장이고 1000장이고 써줄게. 남편은 제 말에 콧방귀를 뀌면서 휘적휘적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얻어온 메모지와 볼펜을 들고 와 다시 자리에 털썩 앉았죠. 그리고 그 인간은 거침없이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자기 이름을 적어놓더라고요. 남편은 각서를 다 쓰고 난 뒤에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저 역시 그 사람을 빤히 바라보며 한마디를 남겼죠. 누가 각서를 이딴 식으로 쓰니? 여기서까지 무식한 거 티를 팍팍 내는구나. 법무사 사무실 가서 제대로 공중받아서 각서 쓰자고. 그리고 당신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오늘 나한테 했던 말
그리고 당신이 오늘 나한테 내민 이딴 거지 같은 각서 말이야. 제 말에 속뜻을 전혀 알 리 없었던 남편은 자기가 죽었다 깨어난다고 해도 너랑 이혼하는 거 후회할 일 없으니 빨리 이혼이나 하고 싶다고 했지요. 여러분도 이쯤에서 궁금하시죠? 제가 왜 그렇게 그 인간한테 쉽게 이혼을 해주었는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망할 놈 그거 내가 진작에 알아봤지. 어쩐지 사람이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 행실을 봐야 되는 거야. 착한 척 말은 하는데 그 말 중간중간에 아주 똥구린내가 나고 무력은 또 어찌는 느껴지는지. 아니 그래서 그놈이 너한테 이혼을 하지? 그러면 이혼해라. 법무사 사무실 가서 각서까지 네가 받아놨다면서. 그런 놈팡이 같은 인간 네 옆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100배 1000번 낫는 선택이지. 사실 땅을 증여한 그 상황에 대한 건 저희 친정엄마의 시험이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친정엄마의 그 시험에서 탈락을 한 거고 말이에요. 저희 친정엄마는 친정아버지와 일찍 사별을 하시고 나서 혼자서 저희 세 자매를 키우셨어요. 그러면서도 여자 혼자의 몸으로 지혜롭고 강인하게 저희 세 자매를 풍족하게 키워주셨죠. 그렇게 저희를 키운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너희 엄마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웬만한 무당저리 가라야. 나 결혼할 때도 너희 엄마가 얼마나 여러 번 셋째를 낳았는지 알아? 그러다가 괜찮다고 허락받은 게 지금 네 이모부잖아. 너희 엄마 사람 보는 눈은 진짜 어디 안 간다. 맞아요. 이모의 말처럼 저희 친정엄마가 갖고 있는 사람 보는 눈은 웬만한 용왕무당 저리가라였거든요. 그런 엄마가 저희 결혼 생활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딘가 좀 의심스러운 점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하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그건 바로 남편이 저희 엄마 병수발을 들던 중에 내뱉은 말실수 때문이었어요. 장모님, 제가 다달이 절대 밀리지 않고 다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일해서 얼른 자리 잡아서 나한테 빨리 갚아줘. 알겠지? 그렇다고 기죽지 말고.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잘할 수 있으니까 주눅들지 말고. 저희 둘째 형부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둘째 형부 사업이 조금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형부가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리러 왔었고 또 그 옆에 제 남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둘째 형부가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리고 나서 나가고 난 뒤에 형부를 쫄래쫄래 따라 나섰대요. 나한테 뭐라고 그랬더라? 뭐 너희 둘째 형부 배웅해주고 오겠다나? 그래서 그러라고 했지. 그런데 그놈이 그 잠깐 사이에 그럴 줄은 나도 몰랐었어. 참 대단해. 형부는 돈을 빌려간 그 다음 날 저희 엄마한테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대요. 엄마는 형부의 전화를 받고서 제 남편이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걸 정확히 깨닫게 되신 거죠. 장모님, 저 다른 게 아니라요. 동서가 어제 저한테 영 찜찜한 소리를 해서요. 혹시 장모님 앞으로 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지 집사람이랑 조용한테 알아봐 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보험 설계사 하는데 도와주려고 한다고 둘러대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영 찜찜해서 말이에요. 정말 찜찜할 수밖에 없는 말 아닌가요? 저 같아도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알렸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친구를 도와주는 거라면 그냥 당당하게 저희 엄마한테 보험 하나 가입하셔라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굳이 엄마 뒤에서 둘째 형부를 쫓아나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영 꺼림칙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묘한 거야. 그냥 일어나는 일 같다가도 또 어떤 때 보면 다 이게 계시 같기도 하고 말이지. 하필 네 남편이라는 인간이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딱 그놈 핸드폰을 받잖냐. 아유, 지금도 그때 생각하니까 이 소름이 다 끼치네.
그 사람이 핸드폰을 두고서 화장실에 갔었는데 연신 핸드폰 알림이 울리니까 엄마가 그 핸드폰을 열어본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 안에는 남편의 친구라는 그 보험 설계사가 문자를 보내온 거였죠. 야, 네 장모 사망보험 들 거래? 라는 문자를 말이에요. 내가 그거 보고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그놈 얼굴을 보는데 아주 속에서는 우라같이 밀었어. 이 자식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정확히 판단을 한 거지. 그러고서 내가 그 땅 증여해 준 거야. 이 자식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려고. 저 사건을 계기로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을 시험하기로 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더욱더 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과 하루빨리 가정법원에서 보기를 바랐죠. 이혼 판결을 받은 그날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이고, 한 달 사이에 얼굴이 더 좋아졌네. 당신도 결국은 나랑 헤어지고 싶었던 거야. 우리 지혜는 잘 지내지? 참, 당신이 우리 지혜 안부를 물어볼 자격이나 있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나 해.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마주한 그날 그 사람은 이혼 숙려 기간에도 저는 물론이고요. 딸아이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굳이 헤어질 가족들 얼굴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나요? 제가 대체가 눈에 뭐가 씌어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는지 제 결혼 생활이 그저 후회되더라고요.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늦었지만 그때라도 그놈과 갈라져서 내 인생과 딸아이의 인생을 구했으니 그걸로 감사의 따름이긴 했죠. 야, 이제 진짜 우리 끝이네. 장모님 병수발 12년 한 거에 너 같은 고음 같은 여자 데리고 산값에 비하면 그 땅 정도면 뭐 비슷비슷하네. 여전히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던 그 인간은 이혼 판결을 받고 난 후에 법원 앞에서 제게 저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인간을 보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그래,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 땅이 제격이지. 근데 그거 알아? 그 땅 개간도 안 된 못 쓰는 땅이야. 그거 가지고 네가 뭘 어떻게 할지 나 너무 궁금하다. 혹시 그걸로 돈 벌게 되면 나한테 꼭 알려줘. 내가 아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줄 테니까. 저희 엄마가 그 인간을 시험하는데 설마하니 가치 있는 땅을 주셨겠어요. 엄마가 그 인간에게 증여해 주신 그 땅은 심지어 개간도 안 된 못 쓰는 땅이었고요. 그놈은 자기가 저희 친정을 농락했다고 스스로 자만을 하다가 제대로 벌을 받게 된 것이었죠. 돈도 안 되는 그냥 이름만 땅인 그 땅. 그걸 소유한 채로 세금이나 더 내면서 그 인간은 이도저도 못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제 생일날 그 인간이 저한테 각서를 썼던 거 말이에요. 그 각서 때문에 실제로 그 인간은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고 아이 양육권도 갖지 못했거든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은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죠. 그러게 이 모지라. 너한테 갈 땅을 살펴보지도 않았니? 네가 이러니까 평생 그렇게 기생충처럼 사는 거야. 네 말대로 나 같은 여자랑 살았던 거 다 잊고 원 없이 그 땅 가지고 부자놀이 하면서 살아봐 어디?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네가 진짜로 바보 같은 게 뭔지 아니? 우리 엄마 말만 믿고 그 땅 임장 한 번을 안 갔다는 거야. 그 땅이 쓸만한 땅인지 쓸모없는 땅인지 궁금하지도 않았니? 하긴 너의 그 귀찮다고 미루는 습관 때문에 내가 고맙게도 이혼까지 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저의 전남편이 되어버린 그 사람이 제게 연락을 해왔죠. 그 연락을 한 이유는 너무나 뻔했고요. 은혜야, 나야, 전화 좀 받아봐. 나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거든. 나 돈 좀 빌려주라. 당신 가진 거 많잖아. 당신 엄마도 돈 가진 거 많고. 그래도 우리 한때는 부부로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좀 도와주라. 그 인간은 저희 엄마한테 땅을 증여받고 나서 골프 치러 다니고 고급 와인을 마시고 다니고 자기 엄마 하와이 여행까지 보내줬던 거죠. 그게 전부 다 빚이었던 거예요. 겁도 없죠.
아무리 땅을 증여받았다고 해도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냥 땅을 팔면 자기는 부자가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서 돈을 펑펑 써댄 거였어요. 그리고 돈을 펑펑 써댄 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엄마, 그 사람 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우리 식구들 네 엄마가 준 땅 하나 믿고서 일을 이렇게 벌였는데 네 엄마가 나랑 내 식구들 뒤통수 친 거 아니야. 너 이거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누가 일을 벌이라고 등 떠밀었어요? 그 인간들 자기네들이 알아서 일을 벌여놓고 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내가 그거 하라고 했어? 뭐? 뭐라고? 내가 너랑 네 식구들한테 그렇게 돈 펑펑 쓰라고 했냐고. 너랑 너희 엄마랑 네 동생이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잖아.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줄 수 있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이미 나한테 위자료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다고 했었잖아. 그나저나 너 나한테 양육비는 보냈니? 얼른 보내. 경찰에 신고해서 불편하게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그 인간한테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제 책임도 아니고 저희 친정엄마 책임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인간 사람 말귀를 못 알아먹고 구질구질하게도 매달리더군요. 실제로 그 인간은 없는 돈에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저희 엄마와 저를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부렸죠. 일부러 그런 이상한 땅을 준 거라면서 말이에요. 근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 엄마는 그 땅을 증여해 준 게 맞아요. 하지만 굳이 그 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 그리고 엄마가 그 땅을 증여해 주면서 그 사람한테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고 그 땅을 준 거였는데 그게 왜 사기겠냐고요. 아유, 이 징글징글한 인간아. 이혼하고 나서 그 땅 믿고 돈 펑펑 쓰다가 이제는 그 땅 팔려고 하니까 안 팔려져서 나한테 몇 년 만에 전화한 거니? 진짜 징글징글하다. 아유, 어디 고소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그게 고소가 되나? 이건 완전히 나를 낚인 거야. 내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내 청춘 다 바친 12년 세월 돌려내.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그 인간 번호 차단해버렸어요. 언니, 그 인간 변호사 고용한 것도 뭘로 했는 줄 알아? 대출 받아서 했단다. 어머, 야, 그런 상황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변호사 선임하는 게 그게 제정신이니? 그거 바보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되는 일에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휴, 변호사 고용하면 뭐해. 아무것도 안 됐지. 그냥 본전도 못 찾고 대출비만 더 늘은 거야. 결국 그 인간 파산 신청했다더라. 자기 혼자 욕심부려서 잘났다고 붕붕 떠다니다가 그대로 툭 추락한 꼴 아니겠어요? 그 뒤로 저는 그 인간을 만난 적은 없어요. 딸아이한테도 단 한 번도 그 사람은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연락해오지 않는 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어디 가서 자기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기생충처럼 쭉 살고 있겠죠. 지하 어딘가에 숨어서 말이에요.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이혼 이야기지만 제가 이혼하길 잘했죠.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친정엄마의 그 시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인간과 여보 당신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 소름 끼치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지난 이야기 다 털어놨으니 마음 싹 비우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해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음 가볍게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